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현재 대출 규제론 가계부채 못 잡는다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실수요자 현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현재 대출 규제론 가계부채 못 잡는다라는 얘기인즉슨 이걸로 못 잡으니 앞으로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여기 보겠습니다. 추가 규제로는 DSR,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 강화와 DSR 3단계 조기 시행 등이 거론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규제가 상당히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DSR 3단계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추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빡빡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수요자의 숨통까지 옥죄면 안 되는데 보다 정교한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미국 또 침체 공포, 코스피 2,600선이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에 또다시 R의 공포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R, 리세션이죠. 경기 침체 공포가 드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어제 2,600선이 붕괴가 됐어요. 코스피만 그러냐? 코스닥도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침체 여파가 고스란히 지금 우리 시장으로 오는 건데 그럼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빅컷이라고 얘기를 하죠. 0.5%포인트 정도 푹 다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빅컷을 하냐 마냐의 여부는 내일 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고용지수가 어떨지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내는 돈 9%에서 13%, 받는 돈 40%에서 42%. 이게 대체 뭐냐? 어제 발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4%포인트 늘어나고요. 하지만 받는 돈은 2% 정도 같이 늘어납니다. 2%포인트 정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길 볼까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기금 소진 시기.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현행으로 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2056년쯤 떨어져요.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 개혁을 하면 초록색입니다. 파란색. 개혁안은 2072년까지 간다. 여기에 자동 1, 자동 2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자동 조정 장치로 임의로 수치가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한다라는 걸 자동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 제도까지 같이 도입을 하면 그럼 좀 더 기금 소진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내는 돈은 내는 돈인데 어떻게 내느냐? 연령대별로 좀 다릅니다. 내는 돈이.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보면 50대, 40대, 30대, 그리고 18살부터입니다만 일단 임의로 20대부터라고 좀 얘기를 해요. 네, 5432. 각 연령대별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이 50대죠. 50대는 1년에 1%포인트씩 올라갑니다. 내는 돈이. 연간 인상폭이 1%포인트다. 40대는 쭉 이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주황색. 0.5%포인트씩 오른다. 그럼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그래서 9%에서 13%까지 내는 돈이 올라가는데 4%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50대는 4년 걸리고요. 20대는 16년 걸려서 최종 13%에 도달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이대별 차등 인상이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이 나이는 나이대인 중장년층에선 살짝 좀 볼매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발표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는지 오늘 아마 많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모아봐야 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119 센터에 응급실 찾아달라 구급대 요청이 2배로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금 이 기사가 나왔어요. 119 센터에 응급실 찾아달라라는 구급대 요청이 전에 비해서 전공의 파업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2배로 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원래도 사실 응급실 이른바 뺑뺑이 문제는 문제였는데 파업 이후에 요청이 2배가 됐다는 건 전보다 더 응급실 찾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추락 70대, 응급실 뺑뺑이 돌다 사망. 네,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가 응급실을 찾아서 돌다가 추락 40분 만에 겨우겨우 50km 떨어진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 병원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전원할 이 병원을 알아보던 중에 사고 시점 기준으로 4시간이 지나서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뭔가 의료 현장이 전공의 파업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뭔가 그렇게 이전처럼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정치권에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대통령실 응급실 의료 붕괴는 거짓말. 2. 의대 증원 등 전면 재검토해야. 대통령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지금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응급의료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붕괴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이거 문제가 크니까 심각하니까 다 완전히 재검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네, 요 얘기 잠시 뒤에 제가 대담으로도 살짝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다 같이 일렬로 앉아있는 이 모습. 보기만 해도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모습인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 어제 이 수능 전 마지막 모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꼭 수능 D-70일이죠. 네, 딱 70일 남은 이 수능인데 어제 마지막 모의 평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수능을 안 보는 저도 이게 떨리는데, 네, 이 수능을 앞둔 70일 앞둔 학생들은 정말 많이 떨렸을 겁니다. 네, 이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70일 남았는데 모르는 문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컨디션 잘 조절해서 아는 거 잘 쓰고 잘 체크하고 올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에 좀 힘쓰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화이팅을 좀 외쳐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실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심야 응급실 찾은 윤, 어려움 반영 못했다. 네, 어제 저녁 9시쯤 윤 대통령 직접 의정부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성모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거죠. 응급실을 찾아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려움을 반영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응급실 업무 강도가 높은데 이걸 수가에 반영을 못했다. 요거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만 어제 응급실을 찾은 게 또 아니에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이요. 응급실 간 이재명. 심각한 붕괴 올 수도. 이재명 대표도 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대 안암병원을 또 찾았어요. 응급실을 찾은 두 사람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나눠진 것 같아요. 각각 구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끼리 그리고 앞 구역하고 저희랑 같이 의논해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중증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나뉘고요. 23명까지 저희가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평일보다 더 환자가 많죠. 2019년에 피크를 찍었는데 그때 6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 진료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한숨 소리가 좀 서로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매우 안 좋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 수치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 이번 추석 응급
대란, 예상되는 응급 대란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똑같이 두 사람 응급실을 찾았는데 윤 대통령은 응급실 업무 강도가 높은데 이걸 수가에 반영을 못한 데에 문제가 있다. 그걸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추석 연휴, 긴 연휴 관련해서 이게 대비가 되고 있는지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두 사람 다 똑같이 응급실을 찾았는데 하는 이 보는 시각이랄까요? 내놓는 해법이랄까? 이건 약간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지금 응급실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뭐 국민들도 알고 있고요. 지금 네. 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이 문제인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더 실질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하나가 증언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수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응급실에서의 어떤 응급 상황, 심각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치료했을 때 선한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소송에 휘말리는 부분에 대해서 면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의료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책 수가와 이런 어떤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면책 이런 부분을 조금 큰 틀에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추석 때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대책을 좀 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은 좀 장기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당장 추석 연휴를 좀 얘기한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에 이런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때 현장 가보시면 알 겁니다. 원래 있었던 문제인 거지. 지금 현재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응급실을 직접 갔거든요. 윤 대통령이. 김 대변인님.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제 응급실 방문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냐? 아니면 이 발언 이후 주변에서 아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이탈해서 네. 지금 6개월 이상 되지 않습니까? 반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 고통, 어려움의 정도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네. 이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신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은 계속 보면서 이게 네.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군의관도 투입을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정부가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되게 지금의 현장을 지킨 의료진에 대한 감사함도 좀 표하기 위해 갔다고 보고요. 저는 정부가 부족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축, 의료계에서 전공의 분들이 이 어려움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저는 협상의 테이블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2,000명에서 1,500 줄이고요. 그리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못 가져오니까 네. 그럼 통일된 안이 없더라도 2026년 그 정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고 했는데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부가 부족한 건 욕을 먹을지언정 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계에서도 한번 대승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의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알 겁니다. 말씀처럼. 근데 지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파업을 하고 떠나 있는 전공의들도 아마 알 거다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좀 나와달라라는 얘기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또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현장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죠. 하지만 의사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제대로 된 현장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잘 정비된 현장, 사고가 없는 현장 등을 고위 관료들이 방문하고 그 실태를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던데요. 네, 총리는? 그러니까 아마 잘 정비된 그런 병원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분명히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예.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치 내일 모레 모든 의료기관이 뭐 붕괴라는 표현이 뭔가요? 그게 의료기관 문을 닫고 환자 진료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왜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표현들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얘기를 같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지금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당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당정에서 좀 빠져 계신 김진욱 대변인님, 두 사람의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정부의 박민수 2차관이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박민수 2차관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그러니까 응급실 갈 필요 없다. 이 한마디가 또 어제 또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런 그 정부 당국자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죠. 어제 대통령께서 밤에 응급실 전 잘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과 4일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 가셔서 저는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 응급실에 가셨고, 또 가셔서 뭐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반영을 미처 못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게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의료 개혁이, 전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의료 개혁이 진정성을 갖고 이 의사 그 단체에서도 네. 공감을 얻을 수 있으려면 먼저 이 의료 개혁을 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응급실이고 어디 가셔서 많은 의료인들의 민원을, 애환을 청취하시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개혁 방향을 제시했어야 됐다. 그랬다면 아마 의사들도 본인들이 얘기했고 본인들이 원했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더 많이 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응급실이 응급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이 뭐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선동질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이 차관은 왜 응급실이 붕괴됐다고 얘기하냐, 국민들 불안하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따지고 들면, 이건 누가 인식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안철수 의원의 정부 당정 갈등 중에서 네. 당의 인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부의 인식이 너무 나이브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안철수 의원의 얘기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박민수 차관 얘기는 이거에 문제가 있지만 붕괴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재준 위원님, 박민수 차관 얘기는 그래요. 붕괴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환자 진료를 못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 열고 환자 지금 진료 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문제 파악이 조금 잘 안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붕괴냐 아니냐 이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왜 국민들의 불안감을 뭐 이렇게 증폭시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이제 분들 얘기를 듣고 제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뭐 응급 요즘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치료받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과거랑 다릅니다. 근데 이게 뭐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뭐 선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박민수 차관이 지금 나와가지고 붕괴인데 붕괴라는 표현은 뭔가 부적절하다. 이 뭐 단어를 어떤 다른 거를 써야 된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신 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응급도 의료원 가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면담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애당초 뭔가 이거를 협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장을 직접 저렇게 가가지고 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얘기 같은 경우도 수가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 응급 어떤 그 의사들의 보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어떤 법적 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노출이 돼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요 부분들이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저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협상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의료계에게 좀 얘기를 하고 강조를 좀 하는 상태에서 2,000명에 대한 증원을 얘기를 했으면은 뭔가 좀 의료계에서도 조금 더 협상적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선후 관계 이렇게 거꾸로 좀 돼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여야 위원님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관련해 사실 의료 대란이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죠. 이 사태가 앞으로 더 긴 추석 연휴가 있고 추석 연휴가 끝난다고 대란이 또 끝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긴 합니다. 어쨌거나 긴 연휴 기간 동안 과거와는 조금 더 어려워진 응급실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 과식하지 마시고요. 아프면 안 되신다. 위험한 행동도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한 전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 정부 2년 4개월 안전, 민생, 평화 위기의 헌정물인 불행한 전철 밟을 수도 누구 얘기냐? 네, 지금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여기서 말하는 불행한 전철은 뭡니까? 사실 해석의 여지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뭐 수많은 언론들이 대부분의 이 불행한 전철에 대해서 뭐 탄핵을 암시하는 표현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달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 민심이고 만약에 민심을 거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불행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그럼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뭐 거센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탄핵을 추진하겠다 또는 뭐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원론적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행태 자체가 사실 국회 개원식에도 87년 개헌 이후에 한 번도 처음으로 안 온 대통령으로 지금 남으셨거든요. 그리고 거부권도 지금까지 21번이나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식석상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야당과의 협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민심과 동떨어지는 행보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불행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원론적인 경고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드러난 민심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민심들을 대통령실에서 반영해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거센 저항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렇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법이 상당히 많이 일단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경고의 그런 얘기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을 시사했다고까지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이게 탄핵을 시사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직전까지 있었던 논란이 또 계엄 논란이었거든요. 계엄 논란이 있다가 불행한 전철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그럼 민주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얘기를 또 보수 쪽에서는 하긴 합니다. 그렇지 않죠. 이게 지금 민주당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민심에 대한 경고를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민심이 끌어가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마치 외면하겠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경고를 준 거예요. 바꿔라. 대통령이 뭔가 이 국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4월 총선에서 이미 심판으로 보여줬고, 또 지난 6월 달, 7월 달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도 한동훈 대표에게 63%라는 높은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면서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또 촉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 민심들의 방향이 계속해서 이 정부하고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이것을 다시 민심의 방향으로 맞춰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민심이 아마도 이 정부를 다시 한번 세게 준엄하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아니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경고적인 얘기인 거다, 민심을 전하는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얘기의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정부의 실책에 대한 이런 비판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정진석 윤 곤욕 치를 듯해서 국회 개원식 불참 내가 건의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어제 전 직원 조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체 비서진들이 다 쫙 모여서 전 직원 조회를 한 거죠. 비서실장이 한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 향해 조롱,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란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 22대 국회 개원식에 87년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민주당에서 좀 비판을 했죠. 박찬대 원내대표도 똑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침 어제 정진석 실장 직원조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얘기는 김기영 대변인님, 개원식 이 대통령이 못 갔다고 뭐라고 하는데 대통령 탓하지 말고 이거는 나를 탓해라 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대통령이 국회에 가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비판의 어떤 대상이 또 국회 쪽, 야당 쪽에서도 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의 존재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못하는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비판의 정도가 이를 못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는 그렇게 발목 잡는 그런 형국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제 야당 원내대표로서 네. 여당 그다음에 정부와 같이 뭘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총선의 민의는 민생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워딩이 많은데 결국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그 자체는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1국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중원으로 나가서 진짜 민생 본인이 말했던 먹사니즘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지 않느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왜 불안하냐? 그러다 보니까 경고의 의미로 계엄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독도 팔아먹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살인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때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과의 관계 맺음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냐? 저는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 사법 리스크라는 시간의 유령에 쫓기기 때문에 본인의 말과 그리고 또한 야당의 말들이 험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두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그렇지만 큰 틀에서 지금의 권한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권한이 있지만 의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은 힘이 있다고 봅니다. 권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을 뭔가 절제하면서 민생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의 야당의 이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태도를 봤을 때 대통령이 썩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맞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가는 게 맞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성재준 위원님 지금 정진석 실장은 나는 차마 대통령 가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 국회에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라고 말씀을 말을 했다고 본인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성재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곤욕을 치를까 봐 그래서 이제 가라고 말씀을 못 드렸다라고 하시는데 곤욕을 치르거나 치욕을 치르거나 아니면 심지어 욕설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저 자리는 저는 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이제 뭐 협치를 한다든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강세의 측면이 더 강해지기만 할 텐데 이런 시점에서 과연 정부 여당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 말고는 딱히 지금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민생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우리가 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야당과 지금 협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야당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거절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뭔가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나 강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땐 가장 정치적으로 옳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이제 이제 이성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도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여야가 협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박찬대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뭐 대통령께서 헌정을 지금 뭐 유린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뭐 탄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상식의 영역을 벗어난 거잖아요.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정치 선동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계엄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이제 뭐 얘기 주실 때는 탄핵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원론적인 얘기다라는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빌드업이 아니라 이미 빌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계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계엄 같은 경우도 무슨 뭐 근거랑 뭐 어떤 뭐 증언이 됐거나 문건이 됐거나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차 기다려 봅시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아니 뭐 상상에 기여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냥 잠을 주무시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뭐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에 대한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상상에 기반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분명히 국회가 아까 전에 정진석 지금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성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좀 제발 민생을 위해서 협치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저는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님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직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 이럴 때 대통령 설득해서 국회 개원식 참석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라고 비서실장 자리에 앉힌 거 아닌가요? 비서실장이 그런 일 하는 자리 아닌가요? 고위공직자들은 당연히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에게도 충성을 해야겠지만 먼저 최우선적으로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일까? 대통령께서 비록 혹시라도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지언정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비서실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설령 대통령께서 좀 가시기를 꺼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그 자리가 비서실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직원 조회에 나서서 본인이 오히려 말렸다, 본인이 건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비서실장이라는 직의 무게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식에 만약에 대통령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뭐 여야 간에 뭐 당장 그거 뭐 참석하는 것만으로 협치의 물꼬가 튀진 않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얼굴 한번 보고 악수도 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계엄령에 대해 빌드업을 한다, 뭐 이런 비판들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으면 됩니다. 저 계엄할 듯 전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민주당 의원들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 야당이 얼마나 멋쩍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여론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런 기회를 바로 내동댕이 친다라고 하실 때 비서실장 그리고 참모들이 뜯어 말리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보탤까요? 네. 지금 저도 정현주 변호사의 말과 좀 같은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5선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국회 부의장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국회의 이 존엄이라든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국회를 인정해야 됩니다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런 방식이라면 지금의 그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을 뜯어 말린 이유가 국회가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그럼 가시지 마라고 이렇게 조문을 했다면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예산국회에서의 시정연설 대통령 참석 안 하실 건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 한 달 사이에 국회가 바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안 가셨는데 다음에 다시 가셔라 이렇게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상황이 변화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정무적 보좌가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첨언으로 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하나의 사안을 이렇게 네 분의 의견을 다 듣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다 저희가 지금 들어봤어요. 네. 그만큼 지금 여야의 생각이 일정 부분 같고 일정 부분 다르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좀 조금씩 또 다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제 어제는 아니죠.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죠. 코앞에 다가온 추석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여야 의원들한테 모두에게 추석 선물을 보냈습니다. 네. 추석 선물을 보냈는데 이걸 받은 분도 있지만 거부한 분도 있더라. 누가 거부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성윤 의원입니다. 이성윤 의원. 자신의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보이게 해서 받은 이 선물.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나 문 앞에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윤 의원 말고 조국혁신당 의원이죠. 김준형 의원도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렸어요.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낸다.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사진도 지금 택배 기사님이 이제 주시는데 이거를 정색을 하고 다시 받지 않으려는 이 모습이 그대로 사진 지금 찍혔죠. 같이 사진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추석 선물을 거부했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위원님이라면 추석 선물 오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전 받죠. 네. 네,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통령을 우리가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이 개인 윤석열, 김건희로 보낸 게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이렇게 보냈다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거 자체가 항의의 뜻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의의 뜻도 한 번, 두 번이면 족하다라는 저는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그 좁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안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을까? 도대체 우리 대통령실은 어떤 소통을 더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부적절하다. 하지만 또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김준영 의원은 직접 받지 않고 택배기사님한테 다시 이렇게 주는 이런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올렸죠. 여기에 대해서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네.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난 거부 시즌2다. 컨셉 사진 하나 찍자고 바쁜 택배기사님 세워두고 사진 찍으셨습니까? 대통령실 명절 선물은 지역 주민들의 피땀으로 만든 특산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아니 이거 사진 찍자고 지금 바쁜 택배기사님 지금 잠깐만요. 여기 찍어요. 라고 해서 찍은 거냐? 라는 뭐 이런 지적이에요. 저런 지적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저 사진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지금 명절 앞두고 택배 기사님들 정말 바쁘시거든요. 저거를 반송을 시키면 또 택배 기사님 일거리가 하나 늘어나겠구나 이런 걱정은 솔직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지적이 나와도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아까 김진욱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저렇게 의원들이 대통령의 선물을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받는 선물을 되돌려 보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정국입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21번이나 행사를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야권 의원들이 마음 편하게 지금 명절 선물을 받고 있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들께서의 그 민심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명절 선물 받아서 그걸 먹고 뭐 손에 바르고 이럴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저런 사진들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거부를 하시고 되돌려 주실 거면 네. 용산에 직접 갖다 주시는 게 어떨까. 직접 가서 거기 앞에다가 맡겨둘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택배 기사님들 바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지 않도록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아니 그거 뭐 먹고 지금 손에 바르고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 선물이 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추석 선물 올해는 이거라고 해요. 전통주 그리고 지역 특산물로 해서 여기 지금 뭐 도라지 약주, 유자 약주 이런 거 있고요. 핸드크림도 있고요. 뭐 이런 약간 화장품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양파잼, 배잼, 사과, 고추장 등등도 있다고 하는데 다 전국의 어떤 자연 소재 그리고 지역 특산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아까 먹고 바른다라는 말씀을 쓰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얘기 중에 나왔죠. 박충건 의원이 이거는 난 거부 시즌2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난을 거부를 앞서서 했었습니다. 난 거부했었던 거 같이 볼까요? 네, 기억나시나요? 저희도 그때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대통령의 축하난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조국 대표도 얘기했고요. 김준영 의원도 아까 그 택배기사님한테 이 거부한 사진 찍은 이김영 의원도 버립니다를 붙여서 내놨었어요.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내놨으니 가져가십시오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축하 난 거부하고 추석 선물 거부하고 그럼 대통령실에서 설 선물은 보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보내야 된다. 예. 뭐 야당 의원들이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진정성이 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자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런 어떤 메시지, 저런 행동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선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의 마음, 부족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한다는 게 결국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요번에 22대 하면서 김치 대신에 협치를 얘기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보여주는 행태는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저런 거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부를 해도 대통령실은 계속 보내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저희는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 오늘은 김문수 장관입니다. 네. 이 대체 왜 등장한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김문수,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 또 논란을 불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 이건 뭐 국회에 나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네. 어제 그저께도 계속 새벽 1시 반까지 결산 심사하는데 국회에 나왔거든요. 네.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합니다. 아이고, 예. 근데 뭐 국회의원 3번 하셨잖아요. 3번 해도 이거 지금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리고 저도 좀 해보니까 이 예. 국회에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라고 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저 멘트만 지금 들었을 때는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국회를 그러면 없애자라는 거냐 뭐 이렇게도 뭐 해석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뭐 지금 그 맥락과 이제 분위기 같은 거를 봤었을 때는 청문회하는 기간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어떤 그 힘듦을 지금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통위 청문회도 그렇고 김문수 지금 장관의 청문회도 그랬고. 이제 그 사람이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저희도 힘들더라고요. 무슨 뭐 3일 가까이나 이거를 무슨 뭐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무슨 뭐 청문회, 탄핵 청원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청문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방통위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나 그리고 또 이제 고용노동부의 그 모습 같은 거를 보면은 지켜보는 저도 힘들었었는데 본인들은 또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좀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뭐 국회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뭐 국회가 뭐 해체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짧게. 김문수 장관께서 국회 무서워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요번에도 계속 일제감정기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일본이라는 걸 갖다가 계속 고수하셨던 분 아닙니까? 뭐 국회 무서워하실 분 아니신데 국회만 없으면은 뭐 장관 할 만하다고 하십니까? 지금도 장관 잘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끝맺음을.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충분히 담겨 있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남현희 선수입니다. 이제는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남현희 선수 왜 오늘 아침엔 피플로 선정이 됐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남현희 선수가 지난달 22일인 거죠. 이 서울시 체육회에서 징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 지도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전청조 씨가 펜싱학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부적절 발언을 한 걸 제지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전청조 관련한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학원 내에 있었던 어떤 성범죄, 성추행 등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자로서 보호 의무를 하지 않은 점, 크게 이런 점들을 인해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정지 7년을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남현희 씨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남현희가 전청조한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게 경찰 불기소로 확인이 됐는데 이건 단순히 이용만 당했을 뿐인데 피해자인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우리 소송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다. 네. 7년은 너무 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남현희 선수 측에서야 뭐 본인들이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고 뭐 관련돼서 뭐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남현희 선수가 그 지도자 자격 정지가 아예 제명이 됐었어요. 네. 서울 펜싱 협회에서는 원래 6월에 제명이 됐었다가 그거를 이제 불복을 해서 다시 나온 게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현희 씨 측에서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확정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불기소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용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맞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불기소가 됐다. 그리고 무혐의로 나왔다라는 것은 전총조 씨의 사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체육회에서 징계가 나온 사유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에서 그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의혹들이 있었을 때 신고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과연 보호 의무를 다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가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전청조 씨와 공범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와는 또 별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징계가 타당한지 합당한지는 뭐 소송을 통해 뭐 재판에서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범죄다 아니냐에 따라 징계 여부는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범죄 혐의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징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품위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또 징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소송에 갔을 때 재판부에서 이 7년의 그 자격정지에 대해서 이거 가중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꼭 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이게 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징계라고 하느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점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뽑으래서 뽑아. 무슨 말일까요? 뽑으라 해서 뽑았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좀 종합을 해보면 전주지검은 2018년 7월 서 씨가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제 전무이사로 채용될 때 당시에 박석호 타이이스타제 대표가 이상직 전 의원이 그냥 서류를 주고 월 급여 등을 알려주면서 뽑으라라고 하니까 뽑은 거야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걸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고인, 그러니까 누군가가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거 내가 들었는데 당시에 타이이스타제 대표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내가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약간 건너긴 해요. 장 변호사님. 참고인 조사의 진술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참고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박석호 대표의 직접적인 워딩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없다면 참고인 진술의 증거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참고인 조사의 증거 능력,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만으로도 그 진술만으로도 뭐 증거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형사재판에 가서 이게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검찰 수사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맞춰봐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좀 정황 증거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그럼 누가 채용을 했다는 것인지 채용을 뭐 요구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일단 참고인 조사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채용을 했고 마치 이제 윗선에서 채용 지시가 온 것 같은 뉘앙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 수사 단서를 두고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윗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박해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일단 채택이 될지 안 될지를 좀 보긴 봐야 되지만 재판부에 의해서 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참고인 진술 자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검찰이 이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건 뭔가 큰 이
지원군을 지금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관련해서 문다혜 씨는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느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을 손에 오더를 한 겁니까? 우린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을 밤 11시 30분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 올렸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참지 않겠다라는 말보다 어제 하루 더 많이 좀 회자가 됐었던 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는 얘기가 어제 더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주변에 코치가 있는 건가? 라는 얘기도 살짝 돌았어요. 이거 문다혜 씨가 직접 올리는 걸까요? 주변에 조언자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개인 SNS에 올렸다면 본인이 최종적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기에서 지금 문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 이제 막 가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기사도 서울신문 기사도 사실은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뽑으라 그래서 뽑았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는 게 이미 기사가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차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이 언론에 이렇게 회자가 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특혜 채용 의혹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죄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문다혜 씨 주위의 금전적인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 이제 그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제 캐고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22년도 이후에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고 그 이후에 가족 간의 금전 거래까지 왜 특혜 채용 가지고 거기에 엮으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땐 이걸 다시 한번 소환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특혜 채용 그 부분에 있어서 옛 사위 서모 씨가 받았던 그 급여가 사실은 그것이 뇌물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찰이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런 피의 사실을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고 문다혜 씨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의 그 압박 이런 것들은 온당한 건 수사 기법도 아니고 온당한 방식도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데 왜 자꾸 나왔던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이 자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다혜 씨가 올린 글 말고 문다혜 씨한테 어제 지원 사격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 김의겸 전 의원이죠. 김의겸 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문이 뇌물 받은 피의자 헛웃음만 나온다. 사위였던 서서방 회사 때려치우고 로스쿨 준비를 했다. 그래서 경희대에 원서를 냈다. 장인은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 무슨 압력이냐? 경희대 쪽에 전화 한 통 넣어줬으면 하는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끝내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송재준 위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이렇게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또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얘기가 지금 첫 줄부터 끝 줄까지 들어오면 이번 사안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는 얘기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얘기를 지금 와가지고 로스쿨 준비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뭐가 사실이 아니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문다혜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입장을 냈었던 거는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을 냈었습니다.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나온 메시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누구의 뭔가 좀 도움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어조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어조가 바뀐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조언을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다혜 씨도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 공동체는 높,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듣기엔 그 뭐가 다른 거죠? 경제공동체는 운명공동체, 아니 운명공동체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데 그런 식의 발언했는데 글쎄요,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하실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또 태그를 해가지고 겸손은 안 할래라고 해가지고 저것도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을 뭔가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완전 잡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글의 지금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자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오면 낫지 저런 식의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적절치가 않고 짧게만 더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지금 불거낸 것이 아니라 네. 올해 초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문다희 씨가 됐거나 어떤 계좌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고 영장 발부를 집행한 것도 최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의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뭐 네. 예를 들어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청와대 직원 시켜가지고 김정숙 여사의 어떤 그 친구한테 돈을 주고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문다희 씨한테 돈을 보냈다. 이것도 전형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돈 세탁의 수법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뭐 보니까 그거를 또 해명한다고 윤건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보수 유튜버들이 평산마을 책방을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고 양산사저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네. 아니 무슨 보수 유튜버가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인터넷을 막 끊고 이러나요? 아니 충분히 뭔가 문제가 안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직접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고 물론 이제 또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간사 쪽에서 출판사 쪽에서 문다희 씨한테 책 표지에 대한 편집 비용으로 2억을 줬다고 하는데 글쎄 만약에 편집해가지고 그 2억 받으면 저부터 전문 자격 따고 그거 할 것 같습니다. 책 표지 편집해가지고 2억 받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직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퇴임 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퇴임 기간 동안에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상직 의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위가 그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제 그 진술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게임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항공업계는 전혀 어떤 경력이 없었던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무로 채용을 시키고 월급을 800만 원 가까이나 줬다는 거 아닙니까? 체류 비용으로 350만 원이나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1년으로 치게 되면은 연봉이 1억이 넘게 되는데 대표보다도 연봉이 높다는 얘기가 있는 거 그거는 퇴임 후가 아니라 퇴임 전에 있었던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많은 내용이 한 번에 줄줄줄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지는 수상하다. 수상한 정황이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어요. 근데 아까 그 김의겸 의원의 SNS 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김성재준 의원님이 아니 이 건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왜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아니 장인은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 전화 한 통 넣어줬으면 하는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눈치를 누가 준 거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하는데 주변에 뭔가 전화 한 통 하고 뭐 좀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좀 읽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일단 김의겸 전 의원이 쓰고자 했던 취지는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의 압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위였던 이제 서서방이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뭐 딸 쪽에서의 그런 압력이 뭐 무언의 압박이라든지 좀 아버지가 좀 뭐 좀 해줬으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취지로 김의겸 전 의원이 쓴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뭐 무언의 압력을 누가 줬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거나 네. 특정하게 어떤 압력이 있었다 이런 것을 지금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래도 사위였던 분이 로스쿨을 준비하면 그래도 장인어른이 대통령인데 조금은 특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혀 그런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전혀 전화 한 통도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뇌물을 받고 뭐 청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글은 굳이 지금 나올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뭔가 지금 여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왕왕 나오네요. 네, 지금 두 분 다 이거를 굳이 왜 올렸지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김기흥 대변인님. 네.
김의겸 전 의원이 엑스맨이죠. 편히 그런데 네. 저는 저기 문다혜 씨 그 글 중에서 제가 조금 눈에 뜨는 대목이 자연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자연인인데. 예, 자연인인데, 근데 이분이 자연인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 재임 씨 그때 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의 남편이었던 분이 사위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특혜를 받았고 그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 이 본인이 자연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쯤 가면 막하드는 거지요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상기시켜서 진영의 논리로 그걸 끌어들이는 겁니다. 본인은 자연인이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개구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은 진영의 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잘못과 본인의 어떻게 보면 비난의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진영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다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자기는 핍박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송국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논두렁 앞에 가지고 쭉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사 메밀밭. 먹구름이, 예, 네. 메밀밭인가요? 예, 예.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몰려오는데 뭔가 이렇게 힘없는 사람으로서 뭔가 쳐다보고 그런 어떤 도움을 달라 그런 쪽의 어떤 메시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 저는 사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으시면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네.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분노가 치민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사법적인 거는 사법적인 거로 풀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결국은 진영 싸움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참지 않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